삼국지에는요 인생이 다 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사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깨부심, 이런 것들을 매번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저는 이 삼국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조조도 유비도 제갈량도 시대를 양분한 영웅들인데 왜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삼국지 몇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최소한의 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최소한의 삼국지로 돌아온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즐겨보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에 이 최소한의 삼국지를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무한 영광이고요.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책 재밌게 읽으시고 많은 분들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진짜 잘 지으셨어요. 최소한의 삼국지. 사실 삼국지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기억하고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현실적으로 네. 솔직히 삼국지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저도 많이 포기했어요. 읽다 보니까 앞에 다 까먹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관계도 그리면서 봐야 돼요. 맞아요. 때론.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는 정말 스토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삼국지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3세기. 여기 이제 2세기, 3세기 걸쳐 있는 건데, 중국의 삼국지는요, 우리도 삼국지입니다. 우리도 삼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거기 같이 매칭이 되니까 일단 그 시기를 먼저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를 접근을 하실 때 큰 계기가 세 시기가 있어요. 그 전쟁을 기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관도대전, 두 번째가 적벽대전, 세 번째가 이릉대전. 요 세 축을 먼저 딱 집어넣고 이 그림을 펼치시면 돼요. 관도대전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원소와 조조의 싸움이에요. 적벽대전은 조조와 손권, 유비 연합의 싸움이에요. 이릉대전은 유비와 손권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큰 축을 먼저 그려놓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대전의 공통점, 강자와 약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모두 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공통점, 모두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명한 구도인데 강자와 약자가.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전이 유명해진 건가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일단 이 세 축에 관통하고 있는 그 유비는 도원결의하고 적벽대전 올 때가 한 20년 계속 패배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해서 적벽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비가 정말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지 않아요. 결국 이릉대전에서 유비는 대패하면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간군상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유비가 대패해서 죽는 장면까지 못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유비가 그렇게 크게 졌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는데. 적벽대에서 대부분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의 이야기인데 왜 2000년 가까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거예요? 삼국지에는요 인생이 다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극단적인 인물들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지 그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냥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경험의 폭이 돌발 변수에 대해 가지고 당황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삼국지를 보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가보지 못했던,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어떤 관계들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삼국지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내 케이스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전의 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보는 게 아닐까. 이게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네. 19세기, 20세기에만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8세기, 9세기, 12세기, 13세기에도 유명했던 거예요? 삼국지는요 나관중이 쓴 책이잖아요. 아주 거의 1000년 뒤에 쓴 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관중이 그래서 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부터 이야기들이 계속 각색되고 첨가되고 해서 와가지고 그걸 다시 종합해낸 게 나관중이에요. 그만큼 이 삼국지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준 이야기였다. 이렇게 봐야 그러면 되는 거죠. 천년 후에 나관중이 한번 집대성 한 거고 그렇죠. 또다시 천년 후에 최태성이 한번 최소한의 집대성을 한 셈이네요. 아니 진심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삼국지를 영화로 새롭게 제작하는데 시나리오 각본을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네. 나 남자 1번, 나 남자 2번. 이게 이제 주연 조연을 가르는 거고 네. 이 차이가 배우들 사이에서 꽤 민감하다고 있죠. 들었어요. 삼국지 영화에서 1번, 2번, 3번은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1번은 관우입니다. 이 관우의 명대사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 장면 형님 유비를 향한 마음은 너무 멋져요. 왜 관우가 신이 됐겠습니까? 왜 관우를 1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는 신이 됐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관우였어요. 관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은 관우고요. 2번은 제갈량 바람까지 불어오시는 분 동남풍이 불기에 정말 매번마다 한 수 앞을 두고 있는 모습. 약간의 판타지 요소도 그럼요. 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접혁대전에서 조조가 패할 것을 알고 쾌강로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장수들 배치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관우를 배치하지 않죠. 너 왜 난 안 해?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러자 너 관우한테 빚진 거 있잖아. 관우 죽이지 못해. 라고 했을 때 관우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또 열받아가지고 수염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나 빨리 보내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우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갈량은 이미 관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이지 못할 것 알고 있었고 대신 그에게 관우에게 졌던 빚, 그 빚 한 번 줄 기회를 그런 식으로 주면서 관우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하고 또 관우가 조조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몇 수 앞을 바라보는 모습. 나는 이럴 수 있을까? 뇌 구조가 네, 그러니까요. 이 생각의 수가 스텝별로 이렇게 착착착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앞만 보고 있는데 제갈량을 볼 때는 항상 몇 수 앞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제갈량, 3번은 조조입니다. 그렇죠. 조조는 이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면서 일관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꿈을 향해서 정말 현실주의자적인 모습으로 쫙 가는 모습, 중심축입니다. 이거를 빼놓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1, 2, 3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유비는 몇 번쯤에 4번은 할 수 있나요? 저는 4번은 아닙니다. 저는 4번은 손권 두고 싶습니다. 손권 빼놓을 왜냐면 수는 없죠. 손권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원래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1번이 되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네. 끝까지 가장 최종조사 남는 손권이잖아요. 오징어 게임만 봐도 생존 순서대로. 근데 손권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 절대 흥분하지 않는 모습. 손권은 조조와 유비를 섞어놓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기다리면서 항상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외교의 달인이 저는 손권이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조조도 유비도 제갈량도 시대를 양분한 영웅들인데 왜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를 좀 생각해보죠. 조조는 사람도 많았고 영토도 꽤 넓었단 말이에요. 왜 못한 걸까요? 죽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네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조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저는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였다. 진짜 버텨야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맞네요. 근데 그의 운명은 결국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만약에 작가가 있어서 설정을 바꿨다면 조조를 좀 더 살려뒀겠죠?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줄거리를 알고 삼국지를 보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본다. 조조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해내겠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통일시키겠는데? 그렇죠. 하는 기대감은 갖게 해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절대 강자입니다. 처음부터 강자는 아니었잖아요. 밑바닥에 출발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중반쯤 오면 그냥 절대 강자로 반도대전 이후부터는 강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는 모습을 보면 조조가 되겠네. 결정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유비도 제갈량까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품도 좋으시고 또 명분도 확실하고 사실 유비를 통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나관중의 의도는 유비 쪽이었죠. 역사적 사실에서 유비의 촉이 조금이라도 삼국통의 여지가 있었다면 나관주가 아마 그쪽을 계속 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력, 분비 이런 것들은 위촉, 오족에서 가장 열악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어 보이긴 하지만 그 뭐 쓸모있는 땅도 거의 없었고요. 험지였고요. 성품으로 승부했던 그렇죠. 네. 네, 저는 유비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유비는요 인생 대박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고 어떻게 유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미스테리. 유비가 삼국통일? 그건 진짜 제 머릿속에는 없었고요. 그냥 유비가 위촉 오라고 하는 그 삼국의 한 축이 된 것만으로도 인생 역전이다. 회사에서도 자수성가해서 네. 성품 좋으신 부장님들은 어떻게 상무까지는 가는데
전무도 못 되시더라고요. 사장까지 가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있어서 극단적인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성품 좋은 부장이 어떻게 상무는 턱걸이에서 가세요. 근데 전무 올라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전문은 조조입니다. 유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통일을 하지 힘들었던 이유가 제갈량 최고의 전략가였는데 성공할 법한데 통일은 다다르지 못했어요. 이게 수위 조절을 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삼국지 관통하고 있는 게 제 절제라 그랬잖아요. 제갈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절제를 못했죠. 이 도원결의 해가지고 결국 관우 죽으면서 장비 열받아서 죽고 유비도 결국 죽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 제갈량은 유비에 대한 충성심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안 거예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갈량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제갈량은 절대 북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촉을 충분히 더 키워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북벌을 단행한다? 야, 이거는 불씨를 들고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갈량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갈량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운명을 눈물 지으면서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하고 거기서 죽은 거죠. 유비, 조조, 제갈량 자신의 강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른바 국어 1등, 수학 1등, 영어 1등인 셈인데 그래도 전교 1등을 하나 뽑는다면 누구의 능력이 가장 출중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갈량이 뛰어넘지 못했던 위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교 1등은 역시 조조죠. 근데 실제로 역사서에서도 정통은 조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설이다 보니까 나간 쪽은 이제 유비 쪽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역사서에서도 정통은 조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종합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많은 책과 많은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AI가 지금 맞아요.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알렸던 역사, 그 역사 속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두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인간 다움이 뭘까? 이제 우리는 AI와 이제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그 공존 과정 속에서 인간 다움이란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는 이 인간 다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현상들은 많이 변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본질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 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 삼국지가 AI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참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AI는 물론 참입니다만 거기에 오류의 가능성을 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과 과장의 가능성을 늘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과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지혜를 얻는데 그 책이 삶으로 전환이 돼야지 책이 그냥 단절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도 이제 책과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책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을 놓칠 수 있는데 그래서 책과 사람의 균형을 맞추자 해서 이제 제 코너 이름이 책과 사람인 거죠.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쓰나미 같은 AI에 휩쓸려서 우리가 책도 내팽개치고 또 사람도 내팽개칠까 봐 걱정이 돼요. 아 진짜 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나다움은 무엇인지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죠.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앞으로 여기 앉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만나는 책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답을 매번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도 그 맨 앞에 보시면 제가 이게 썼던 내용이 뭐냐면 고전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도 깃들길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삼국지 아주 뭐 AI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지만 이 안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얻어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절에는 있었던 인간다움이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 결의만 하더라도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삼총사야. 그리고 우리 평생 가자. 뭐 우린 의형제야.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흐릿해지고 있는 거죠. 도원 결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느 초등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유비, 관우, 장비는 왜 성이 다 달라요? 그런 형제인데 왜 성이 다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비, 관우, 장비는 의형제고요. 진짜 혈연 관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인생 후반기에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뜻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유비 같은 사람은 명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관우는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장비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명분과 힘과 재력. 아이, 좋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은 뭔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세 사람이 한번 혼란한 이 변화의 시기에 뜻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도원결의. 그 복숭아밭이 장비네 동네거든요. 장비가 돈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3인 3색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의형제를 맺을 정도가 되면 사실 오랜 세월 지켜보거나 경험하고 나서 할 법도 한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첫눈에 알아보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하나로 묶어냈던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결성된 데서 그들의 어떤 특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 속에 처해져 있는 인간,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무엇,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혼란한 사회를 통일해내야 되겠다는 그 시대 정신, 그걸 유비가 일단 제대로 좀 보여줬던 것이죠. 보여주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관우와 장비가 나의 힘, 나의 재력을 이 사람한테 쏟는다면 뭔가 내가 큰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결합이 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참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전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오히려 사실은 유비의 꿈이 좌초된 이유가 저는 바로 이 도원결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원결의 때문에 저는 유비가 망했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유비가 제갈량과 함께 있어요. 제갈량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 맞아요. 이게 제갈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갈량 덕분에 유비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안정적인 성장이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관우의 죽음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의형제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관우가 죽게 되면서 여기서 유비가 이성을 잃어요. 이제까지 제갈량이 제어해놨던 그 이성의 끈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관우 죽인 사람 누구야? 아, 오나라 손권이야? 너 내가 죽일 거야. 제갈량이 이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갈량이 그렸던 큰 그림은 천하삼분지계예요. 위초고가 균형을 잡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비의 어떤 총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관우가 죽은 거예요. 이 도원결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유비가 결국은 감정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더 큰 명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그 실패 속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갖고 이릉대전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대패하면서 결국 유비의 꿈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이제까지 유비가 성장할 때 그 이전에 관도대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와 이 조조가 맞부딪혔을 때 이 원소가 이 절제를 못해요. 이게 자기 어떤 힘만 믿고. 그리고 적벽대전은 마찬가지로 조조가 또 절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유비도, 우리의 삼국지연의의 주인공 유비도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절제하지 못했는데 그 배경이 뭐다? 그게 도원결의. 다시 맨 끝이었지만 맨 앞으로 돌아가서 이 도원결의가 출발할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했지만 결국 마지막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면서 유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에 내가 지나치게 연연해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면 거기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자, 삼국지에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조조인데요. 네, 조조. 이게 갈립니다, 호불호가. 누구는 시대의 빌런이라 하고 네. 누구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비, 조조, 손권 중에서 제가 부활하면 제 리더는 조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비랑 같이 있다가는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미리 죽었다. 근데 조조라면 늘 현실적이고요, 늘 이성적 판단을 하고요, 늘 그가 옳아요. 결국은 위초고에서의 강자는 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조에게 좀 더 오랜 시간을 허락했더라면 조조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삼국은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급부상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조조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현실적 퍼스트 무버. 펭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절벽 위에 다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뛰어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뛰어내
뛰어내리면 왁 뛰어내리잖아요. 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딱 조조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일 먼저 영웅들을 모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내가 제일 먼저 동타가 치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 들고 살인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그 과정이 무모하지 않아요. 아주 절제되어 있고 아주 이성적이고 따라갈 법한.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조조 휘하에는요 제갈량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인재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무실 일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조조는 측근들이 많아? 그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모든 인재는 사실 조조에게 다 몰렸던 것이죠. 자기 순발력이 또 워낙 뛰어나서 이게 동탁을 죽이려고 칼을 빼 들었다가 바치려고 합니다. 아, 이 칼이 이렇게 좋습니다는 야, 너무 그때 진짜 0.3초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짜 그 거울 속에서 동탁이 눈을 딱 떴을 때 있잖아요. 그 장면. 그림자 속에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조하면 또 관우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게 또 손해 보여요. 관우에 대한 그 애틋함, 진심이었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진짜 저 사람을 꼭 갖고 싶으니까 그 나오는 거잖아요. 조조의 마음 정도라면 유비의 제갈량을 얻는 삼고초보다 더했다. 나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관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 관우였다면 저는 조조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일터에서도 나를 아끼는 부장님, 나를 아끼는 상무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저 직원을 우리 부서로 끌고 가야 돼라고 애쓰는 간부가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조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거예요. 조조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왜 그 유명한 오간육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깨부수면서 오는 이 관을 보면서 그냥 그거잖아요. 조조의 그 톨게이트 그걸 5개를 다 때려버리면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보면서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뭐 그냥 그답죠. 관우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도원결이 이 세 명의 이 끈끈함 멋지다. 네, 어쨌건 간에 어떤 얘기가 더 이렇게 좋았죠?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것. 인간사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건 경험은 쌓일 것이고 위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위라는 것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깨부심.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번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잘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이 삼국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오늘도 삶의 죄를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입니다. 오늘도 최소한의 삼국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도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